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 7월 말부터요. 그리고 8월 초까지 해외 동포 자녀 초청 대한국인 캠프가 있었습니다. 대한사랑에서 주최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해외 동포 자녀분들께서 13개 국계에서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20여 분 정도가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또 남산타워, 그리고 경복궁이라든지 그 외 서울 지역의 어떤 문화 지역이 있었죠. 그리고 강화도의 마리산 참성단, 고인돌, 그리고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까지 이렇게 갔었고요. 또 전라도로 와서는 정읍의 동학혁명기념관, 동학과 관련된 그런 곳을 이렇게 또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대전에 와서는 뿌리문화공원이라든지 족보박물관,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에서 한복예절도 이렇게 배웠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은 대한국인 캠프에서 역사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뒤 머무는 호텔의 세미나실에서 그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나가서 1시간 정도 세계 최고 대한민국, 그리고 부제로서는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 문명 이야기라고 해서 한류와 고대의 어떤 한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속에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1시간가량 되는 분량인데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갔다 왔던 국립중앙박물관 여러 곳에서 얘기했던 것에서 조금 반복적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역사 문화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 뒤에 있는 내용 1시간 조금 안 됩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찬하 의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입니다. 책을 제가 26권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27권을 가져가 있는데 못 가지고 계신 분 있지만 이 책이 작은 책자예요. 이름이 제 이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책을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이 책의 한 반 정도는 오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1시간이 아니고 좀 한 50분 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봤었죠? 뭐라 그러죠? 달 항아리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달 항아리를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여백의 미가 느껴지고 좀 더 뭔가 편안한 감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번 여행은 굉장히 바삐 움직인 것 같고 또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면이 있지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그 달 항아리가. 그래서 BTS 남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걸 하나 소유를 하고 있죠. 자, 2023년 대한사랑 역사문화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은요,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 문명 이야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한류열풍사랑 좀 전에 말씀한 거기에 이제 의장을 맡고 있고 교육위원 여러 가지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한류와 역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독일이라든지 여기 독일 사신 분, 예, 독일. 베를린하고 에센하고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예, 하고 크로아티아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 이제 태극기라고 하는 그 단일 주제로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죠, 지구. 여기 작은 점을 보면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페일 블루 덧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의 점이 지구죠. 그 점 하나를 본다면 진짜 하나라고 하는 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인 거죠. 이념이나 종교나 이런 거 상관없이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잖아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구가 있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전 우주에서 우주의 눈에 해당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주의 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구다라고 해서 전국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소우주라고 해요. 인간을. 저 우주가 있고, 우주는 대우주고 인간은 소우주다. 이 소우주가 있는 땅이 또 바로 이 지구잖아요. 그죠? 지구. 이 지구에서도 0.02% 0.02%의 면적을 가진 게 바로 한반도입니다.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이 작은 땅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갖다가 열매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열매자리, 열매, 결실을 맺는 땅이다. 이렇게도 이제 한국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한국인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열매를 맺고 전 세계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죠. 재미동포, 뭐 제일동포 해가지고 제외동포를 보면 750만 정도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기소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이 문명이다.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거죠. 한국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스마트폰, 삼성, LG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스포츠 스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를 잘 만든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K-팝, K-드라마, 뭐 K-무비, 뭐 여러 가지 패션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했다. 그거를 한국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문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한국 문명을 좀 알아보자 이거죠. 한국 문명을 알아보려면 먼저 이 지구의 역사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기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이 남극에는 얼음 기둥이 있는데요. 얼음이 있잖아요. 남극에 이제 지금까지 쌓여 있는 아이스 얼음이 있죠. 얼음 기둥이 있습니다. 이 얼음 기둥을 갖다가 파서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이걸 날씨라고 하는데, 날씨가 한 30년 이상 축적이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후라고 합니다. 클라이밋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후를, 수십만 년의 기후 변화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얼음 기둥이에요. 우리도 이제 세종기지, 장보기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버스토크라고 이제 기지가 있어요. 러시아 쪽의 기지죠. 러시아에서 만든 기지입니다. 보스토크 스테이션이 있고, 그 아래쪽에 돔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먼저 보스토크 스테이션을 보면 이 아래쪽으로 한 3,000에서 3,500m 정도를 뚫으니까 그 얼음 기둥을 통해서 기후의 어떤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온도가 내려간 곳, 온도가 올라간 곳,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것의 어떤 주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가 뭐냐면 빙하기라는 거예요.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다. 간빙기는 빙하기 사이 간자, between이라는 뜻이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해요.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에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42만 년의 그래프가 있는데, 42만 년 동안의 기후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번의 아래쪽 온도가 낮잖아요. 아래쪽이 빙하기,
그리고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게 간빙기라고 하는 겁니다. 42년에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남극 돔시로 가볼까요? 아래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3270m를 이렇게 가보니까 80만 년이 여기는 나왔어요. 같은 남극인데 여기는 80만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80만 년 동안에 굴곡이 있잖아요. 리듬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 거죠. 그 패턴을 보니까 80만 년 동안 8번의 빙하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래프를 이걸 써요. 아까 보셨던 남극의 보스토크 기지의 42만 년 그래프. 이게 이제 나사에 보면은 기후 변화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위에 네 번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4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근에 들어가 보면 이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파트가 80만 년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돔시 스테이션의 그 그래프로 바꿔놓은 거죠. 그 그래프를 보니까 역시나 8번의 주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남극 보스토크 기지에는 42만 년에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다. 남극 돔시 기지는 80만 년 동안에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더라.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가 있는데 그게 13만 년에서 10만 년 정도 되더라. 그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의 기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온도를 갖다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2만 년 만에 진짜 뜨거운 그 지금 여름 기후를 맞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12만 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만 5천 년 만에 맞이하는 폭염이다. 몬스터 폭염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뭘 아냐면 이 주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건, 이 주기가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땅이죠. 저 오른쪽이 땅이고요. 땅에서부터는 약 13만 년의 그런 주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겨울이 있고 지금 봄, 여름이잖아요.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는데 이것처럼 뭐가 있냐면은 빙하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겨울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더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간빙기가 있어요. 간빙기라고 하는 주기가 또 봄, 여름, 가을처럼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빙하기가 지난 다음에 뭐냐면 인류가 살 수 있는 시기에 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나온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의 조상들이 언제 나오냐면 5만 년 전에 나왔다. 뭐 4만 년, 5만 년 또는 4만 년, 5만 년 이렇게 얘기하고, 엊그제 가셨던 국립중앙박물관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만 년에서 5만 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5만 년이죠. 5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죠. 다시 보는 인류의 지금 현생 인류, 우리들의 5만 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갔던 동학혁명의 그 정읍을 갔었잖아요. 그 동학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만 년이라는 얘기를 해요. 동학은 저 개벽후 5만 년이 지나갔고 앞으로 5만 년이 있다라고 하는 5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160년 전에 과학의 어떤 빙하기의 어떤 그래프가 없이 160여 년 전에 이 5만 년이라고 하는 것을 동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동학의 위대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동학을 제대로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학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이라고 하죠. 메세크르라고 하는데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한 메시지가 뭐냐면 5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빙하기 다음에 여기 빨간색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래서 빙하기가 지나고 나서 간빙기의 온도가 쭉 올라가요. 간빙기의 온도가 올라가죠. 지금 올라가는 어떤 시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뭐가 되냐면 얼음이 녹잖아요. 해수면이 해수면이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1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뭡니까? 한국이 중국하고 붙어 있어요. 일본하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었던 때가 12,000년 전까지는 한국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도 이렇게 서로가 이제 붙어 있고, 그러다가 이것이 떨어져 나갔다. 12,000년 전에 빙하기가 완전히 끝나가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에 물이 들어오죠.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따뜻한 난류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머드 플래시라고 해서 갯벌이 생겨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갯벌이 생깁니다. 그 갯벌 중에서 전 세계 최고로 좋은 갯벌이 뭐냐면 서해 갯벌, 우리나라의 서해 쪽의 갯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캐나다, 미국 동부 아마존하고 북해 연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보면 북해 쪽이 있죠. 독일에 있으신 분은 거기에 와던해의 갯벌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브라질에서 오신 분? 네. 브라질에 이런 아마존강에 똑같은 이런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갯벌이 5대 갯벌이라고 그래요.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갯벌이다. 그 갯벌에서 이런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갯벌에 이제 철새들이 찾아와요. 시즈널 버드라고 하나요? 그래서 철새들이 찾아와서 뭐 이런 멀리서 찾아오죠. 어디서 찾아오냐면 저기 호주와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철새들이 이렇게 쭉 이제 이동을 해갑니다. 이동을 해서 우리의 어떤 갯벌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연관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호주에서 오신 분, 호주. 예. 그래서 한번 호주까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호주에서 목포까지. 철새들은 새들은 이렇게 먼 비행을 매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12,000년 전에 뭐가 들어가면 이제는 중국하고 떨어지고 일본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넓은 갯벌이 형성이 되는데 이 갯벌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문화유산 K 헤리티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갯벌도 이렇게 거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보시면 12,000년, 4,000년에서 화살표 쭉 해서 8,000년 전으로 가면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 형성이 돼요. 굉장히 살기 좋은 땅. 그 땅이 뭐냐? 그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라고 하면 보통 4대 문명을 얘기하잖아요.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문명이라고 해서 황하강 또는 양자강 쪽의 문명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4개의 저기 왜 뒤로 가 있지? For Ancient Civilization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한반도가 있어요. 그 위쪽에서 위쪽에 보면은 저 부분에 한국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Ancient Korea Civilization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이제 생깁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홍산 Civilization, 홍산 문화, 홍산 컬처라고 그래요. 홍산 문화. 홍산이란 산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또 이 만리장성 바깥에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은 요하라고 하는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요하 문명,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이라고 해요. 물이 풍부하고 습한 기후고 살기 좋은 땅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제 제5의 문명이다. 4의 문명이 있었잖아요. 4개의 문명이 있는데 제5의 문명인데 이것이 더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되었다. 위에 보면은 이제 4대 문명이 있죠. 하나, 둘, 인더스 문명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맨 아래쪽에 5대 문명으로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000년 전부터 해서 4,000년 전까지의 문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홍산 문화, 요하 문명 또는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한국의 조상들, 코리안 앤시스터, 우리의 조상들에 의한 근거가 있다. 근거 쭉 나열돼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근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거 몇 가지 됐냐면 여기서는 23가지를 됐습니다. 그래서 20몇 가지의 근거가 있다. 여기가 한국 문명이라고 하는 거. 중국의 문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복기대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분도 얘기하고 또 윤명철 교수 뭐 이런 교수들이 전부 다 이 홍산문화 요하문명은 우리와 관련이 있다. 한국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사라 넬슨 같은 분도 이 홍산 문화는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한국과 완전히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시라 교수라고 있어요. 우시라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이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의 주인공이 우리와 연결된다. 우리와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쪽이 이제 한반도잖아요. 이쪽이 이제 중국 쪽인데 A자 보이시죠? A자. A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동일한 문명이다. 같은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A자형 문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또 하나는 이형구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발해연안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발해연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 오른쪽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트시, 동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왼쪽을 웨스트시라고 서해라고 그래요. 그 서해보다 위쪽을 뭐라고 하냐면 발해라고 합니다. 발해. 이 발해 부근에 이렇게 있는 문명을 발해연안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미 다 사실은 좀 배우신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가셨죠? 거기에서 뭘 봤냐면은 빗살무늬 톡이라는 걸 봤어요. 빗살무늬 톡이 여기 자기가 나오시는 분 있죠. 요게 이제 빗살무늬 톡이죠. 빗살무늬 톡이 하나는 이제 머리빗이다. 아, 아니다. 그게 아니라 빗 라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이 왼쪽에 있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고 오른쪽이 지금의 아까 홍산문화 요하문명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흥룡와라고 하는 토기가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사해라고 하는 곳이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강원도에 고성이라는 곳에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오래되었고 8,000년 그리고 이게 쭉 올라갈수록 6,000년, 5,000년, 4,000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갔다. 우리의 어떤 상품이 그래서 오동석 작가님이 이걸 최초의 한류다라고 박물관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이거는 8,000년 전에도 이런 디자인 감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아래쪽에서 보면 이게 햇살, 하늘의 어떤 햇살의 어떤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빗살이다, 햇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래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 박물관에서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를 봤죠. 60여 고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래를 잡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고래 위에 아래쪽을 보면 울산, 방구대, 암각화예요. 그리고 위쪽을 보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잘라부르가라고 하는 곳에 암각화 똑같은데 왼쪽에 고래 여기 써 있죠. Whales on the left 써 있죠. 왼쪽에 고래, 오른쪽은 뭐냐면은 육상의 동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구조. 이러한 구조가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그런데 우리가 1,000년이 앞서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쪽에 그 러시아의 학자도 한국의 암각화와 똑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래를 잡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쭉 가는 거예요. 6,000km, 7,00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저 끝에 있는 화이트시라고 있어요. 이제 백해라고 하는데 그 백해가 있는 곳까지도 가서 거기서 고래 벽화를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갔을까라고 하는 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빗살무늬 토기 아까 보셨죠. 빗살무늬 토기가 가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고래잡이로 이렇게 가는 게 거의 비슷한 연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고래를 잡는 빗살무늬 토기인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고래를 잡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넘어가요. 저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고래를 잡던 사람 이거 웨일로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웨일로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000년 전에 배가 있었다. 이 벽화에 보면은 배가 있잖아요. 고래 잡는 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세 보면 12명 정도가 있죠. 12명 정도가 타고 있고 이런 배가 7,0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경남 창녕 비봉리 목선이라고 해서 8,000년 전에 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배를 보셨죠? 그래서 이제 배의 어떤 모형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다른 박물관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건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라 다른 데는 세계 최초의 배다. The World's First Boat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울주 방구대 안각화가 있고요. 그 옆에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창녕, 비봉리, 목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배가 한반도 남쪽에 배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거 뭐지? 이 화면이 이 화면이 아닌데. 여기까지 할까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그래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돼가지고 자, 이게 백제입니다. 백제. 지금은 모르더라도 한 2000년 전에 백제가 있어요. 이 백제도 해양 대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가야가 있습니다. 가야도 보면 이렇게 멀리까지 배를 타고 나갔어요. 우리 예로부터 배를 만들었으니까. 가야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는 저기 조그만데 그게 아니라 해양 국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 큐슈까지도 가야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야인이 이렇게 배를 만들고 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 반크 아시죠?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인데, 반크의 지도를 보면 거꾸로 보는 지도. 이게 한국이 있잖아요. 거꾸로 보면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다로 먼 바다로 나가면 되겠구나. 예로부터 이렇게 나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를 지금도 잘 만들잖아요.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드는 10대 조선소 중에서 7개가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시장에 이 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뭐 1위를 하거나 2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아까 딱 원래 국립중앙박물관은 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저게 있어요. 저걸 안 보고 지나갔는데 이게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옥으로 된 귀걸이에요.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아까 보셨던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던 흑룡화 사해라고 하는 홍산 문화와 강원도 고성에서 똑같이 뭐가 나왔냐? 바로 귀걸이가 나왔어요. 옥으로 된 귀걸이. 여기 보시면 귀걸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귀를 거는 거예요. 귀를 거는 귀걸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걸이가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갈수록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귀걸이의 형태가 그대로 있고 그쪽 아래로 이렇게 느려뜨려서 더 멋진 금으로 된 귀걸이를 신라 때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금관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금관을 쓰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자, 이 금관도 보면 전 세계에서 금관이 12개, 13개 가장 많다고 그랬죠. 신라 6개, 가야 2개, 그리고 고구려 하나,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3개가 금관이 나머지예요. 수메르, 사르마트, 틸리아 테페, 그래가지고 이 3개의 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금관을 쓰고 뭐냐면은 귀에는 이제 귀걸이를 하잖아요. 금 귀걸이, 금 허리띠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 인간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라는 그래서 황금의 나라였다. 신라관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황금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걸이를 보면 귀걸이가 있었던 흑룡화 사해와 고성,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권이다. 동일한 어떤 문화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빗살무늬 토기도 역시나 흑룡화 사해 고성, 그래서 똑같은 문화권이다. 하나의 똑같은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언제냐면 8000년 전부터였으니까 우리가 원래 살던 그때를 환단국의 문헌을 보면은 환국이라고 나와요. 삼국유사를 봐도 환국이라고 나옵니다. 환인의 나라 환국이 있었고 거기서 환웅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태백산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어떤 문명으로 봤을 때 아까 발해의 연안에 있는 그런 어떤 문명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환국에서 그 다음에 이 배달국이 있었습니다. 배달국 6천 년 전쯤에 배달국이 있었고요. 거기에 18명의 환웅천왕이 통치를 했다. 1565년 동안에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18명의 환웅천왕입니다. 커바란 환웅, 거불리 환웅, 우야고 환웅, 모사라 환웅, 태우이 환웅 쭉 해가지고 18번째 거불단 환웅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에 보면 환웅이 나오셨다, 뭐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그 환웅은 누구냐면 초대 1대 거발환이라고 하는 환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기 우리 자료집에 있죠. 삼국유사의 고조선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환웅천왕이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3000명을 데리고서 태백산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도시를 건설했다. 그 도시를 이제 시티 오브 디바인이라고 합니다. 신시.
시티 오브 가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시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단수에 내려왔다라고 했죠. 린덴바움. 그래서 이렇게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환웅이 있고, 그리고 신시라는 도읍이 있고, 배달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건설한 메시지가 있고, 이게 어떻게 나라가 아니냐. 근데 지금의 어떤 학계에서는 이걸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천왕이 3,000명을 데리고서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저 바이칼, 러시아에 보면 바이칼이 있죠.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이게 쭉 내려옵니다. 한국인, 고대의 한국인들이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서 저 백두산이 있는 태백산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환웅천왕이 데리고 온 3,000명의 무리에서 퍼져나간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뿌리를 찾아가지고 족보 박물관을 가고 거기에서 우리의 위에 뿌리를 쭉 갔지만, 그 족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이전에도 우리의 뿌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뿌리로 가보면 한국인들은 환웅천왕까지 닿을 수 있다. 바이칼 호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DNA를 보면, DNA 조사를 해보니까 바이칼에서부터 유전자 DNA가 이렇게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보시면 저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이 바이칼이에요. 바이칼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왜 이주를 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후 때문이죠.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어떤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한 곳이 배달국이고, 여기 18명 환웅천왕이 1565년, 그리고 이어가지고 단군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의 47분의 단군이 통치하는 2096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식민지를 겪었을 때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역사를 지키고 그리고 발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발굴한 것이 뭐냐면, 한 명의 단군이 아니더라. 단군이 47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47명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13개,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많아요. 더 많은 문헌에 보면은 47분의 단군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1대 단군, 2대 단군 해가지고 47번째 단군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단군이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왕검은 뭐냐면 저 초대 첫 번째 단군을 단군 왕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단군 왕검의 아들이 두 번째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단군이라고 하고, 이 첫 번째 단군과 두 번째 단군 때의 유적지를 내일 가시는 거예요.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을 내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하면은 우리가 박물관에서 본 것처럼 이런 비파 모양의 동검이 있어요. 동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이 이제 강화도에도 굉장히 많죠. 6만 개가 있고 우리나라에 뭐 4만 9천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예전엔 더 많았어요. 근데 이걸 뭐냐면 돌이니까 이걸 돌을 깨가지고 뭐 했었냐면은 여기저기 뭐 공사하고 이런데 일본 애들이 썼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이게 다 없어요. 지금은. 이 김해에 지금 보면 이 고인돌이 없어요. 부산에 있다라고 하는데 고인돌이 없어요. 이렇게 없어졌지만 남은 것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고인돌의 분포이고요. 이 고인돌의 분포와 비파형 동검의 분포를 보면 바로 고조선의 어떤 영역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인돌이 있던 영역이에요. 한국이 있고 저 유럽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이런 고인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금 더 살펴보면 고인돌은 더 많아요. 전 세계에 보면은 고인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프랑스죠. 프랑스에 보면은 뭐라고 하더라? 까르나기인가요? 예, 여기 보면은 고인돌이 한 3,000개 이상의 고인돌과 같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이렇게 굉장히, 유럽에서는 그 중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프랑스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또 다른 돌 문화죠. 큰 거성 문화로서 이런 스톤헨지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을 영어로 표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돌먼이라고 하잖아요. 돌먼. 근데 우리는 작은 돌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돌멩이라고 하거든요. 돌멩이.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이제 듭니다. 돌멩이, 돌먼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 문화권이 있죠. 그 다음에 고인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돌을 갖다 갈아가지고 쓴 겁니다. 이 양쪽을 갈아가지고 좀 잘 쓸 수 있는 돌, 세석기라고 해가지고 세석기가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채도 문화권,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4대 문화라고 하는데, 이 4대 문화권이 전부 다 한 곳에서는 다 나와요. 그게 어디냐? 고인돌과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 그 세석기, 그 다음에 채도가 전부 다 나오는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네 개가 전부 다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한반도하고 만주, 우리가 만추리아라고 하는 한반도 위쪽이죠. 거기까지가 인류 고대 문화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적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가 많이 왜곡돼 있어요. 식민지를 겪고, 그 이전에는 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해가지고 많이 왜곡돼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잘 모른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단군을 신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단군은 신화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곰과 호랑이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토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템. 곰을 상징으로 한 그런 어떤 족속이 있고, 호랑이를 상징으로 한 족속이 있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이제 곰 문화가 있는 것처럼 환웅천왕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곰을 토템으로 한 족속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족속이 찾아가서 환웅천왕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진짜 참된 인간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을 수행을 시키는데, 이 뭐냐면은 호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걸 참지를 못했다. 21일을 시키고 또 100일을 시키고 하니까 거기다 마늘과 쑥만 주고 그렇게 수행을 하라고 하니까, 명상을 하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겠다 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웅족은 참았어요. 웅족은 참아서 그래서 환웅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유물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요 왼쪽을 보면은 남신상이라고 해서 남자가 이렇게 휘파람을 부는다고 이제 중국에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만트라라고 해서 주문을 외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뭐냐면 가부좌를 하고 있고 손을 공손히 하고 있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홍산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지점에서 딱 이 여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신 문화가 수용되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헌 기록 책에만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국이 3301년이 있었고, 그리고 배달국이 1565년이 있었고, 그걸 이제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그게 2096년, 이렇게 해서 약 7000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배달국이 있었고, 배달국에는 커바란 환웅 때,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웅족과 호족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배달국 초기의 어떤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쭉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쭉 해서 18대 환웅 때의 환웅이 단군 앙검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단군 앙검의 아버지가 이 18대 환웅이 됩니다. 거불단 환웅이 단군 앙검의 아버지로서 이제 단군 조선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2096년 47분의 단군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초기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초대 단군 왕검의 마리산 참성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7000년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환단국에 의하면 9000년 한민족사의 어떤 맥이 있어요. 환국에서 배달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북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해라고 하는 대진국 후신라, 그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 북한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9번을 변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역사를 배우는 게 어떠냐면, 환국 없애버리고 배달 없애버리고, 그리고 단군 조선이 있는데 단군 조선에 초대 단군 앙검 잠깐 얘기하다가 신하다, 저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지막 멸망기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봐도 고조선이 나오지만 이제 멸망하는 거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여라고 했는데 이제 북부여를 모르고 이제 부여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문화의 원형, 한류 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부 다 그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단군조선과 배달국과 환국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습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이라든지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환국 배달 조선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 책에도 이제 천부경이 맨 처음에 나오고 자료집에도 나오고 이 천부경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천부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 자, 태극기는 배달국 아까 보셨던 5대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었던 태어 복희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아마 버스 안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성씨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성씨가 바로 태어 복희씨가 풍씨였다. 근데 풍씨가 사라지고 강씨가 남았다라고 해서 최초의 성씨가 강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성을 먼저 쓰셨던 분은 5,400년 전에 태어 복희씨였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팔계를 그리셨는데 이 팔계라고 하는 거는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왕 팔계가 나오는데 복희씨가 그린 팔계가 이렇게 돼요. 팔계가 있는데 팔계 중에서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갖다가 딱 떼가지고 옆으로 뉘고 가운데다 태극을 넣으면 지금의 태극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기의 어떤 원형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바로 5대 태의 환웅의 막내 아들인 태어 복희씨, 우리 한국인, 고대 한국인에서 나온 거지. 이 뭐 태극이 중국에서 나왔냐, 뭐 사괴가 이 8괴가 전부 중국에서 나왔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8괴에서 건건감리 45도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가운데 태극 그래가지고 태극기가 나오게 되었다. 이 태극기의 원형을 그렸던 복희씨가 서양에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복희씨가 라이프니츠를 낳았고 라이프니츠가 빌 게이츠를 낳았다. 지금의 어떤 디지털 문명 어디서 나왔냐? 처음에는 복희씨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5,000년 전에 5,500년 전에 이 복희씨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태어 복희씨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문명을 처음 창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문시조라고 해가지고 문명을 갖다 열었다. 지금의 어떤 문명의 시초가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동이족이고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자신들의 어떤 조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 자, 금속 문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국에 보면은 14번째 환웅이 있어요. 자오지 환웅이라고 하는데 이분을 치우천왕이라고 해요. 그 오동석 작가님 몇 번을 얘기하셨을 텐데 14번째 자오지 환웅 천왕입니다. 월드컵 때 보면 우리가 이게 2002년이었죠. 아마 태어나실 때라든지 아마 전일 텐데 그 이후로도 많이 이 깃발을 지금도 흔들고 있어요. 이게 치우천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치우천왕을 나타내는 그런 깃발이고 한국조폐공사에서 메달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이쪽 오른쪽이 치우천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왼쪽이 보면 도깨비 형상을 한 방패 이걸 그려놓고 있어요. 이 치우천왕입니다. 치우천왕 매년 이렇게 메달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4,700년 전에 최초로 쇠를 썼다, 금속을 썼다, 메탈, 금속을 썼다는 거죠. 치우천왕이 쇠를 채취하여서 칼도 만들고 투구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것이 이어져서 단군조선 때 철기를 가장 먼저 쓴 것이 바로 단군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철기가 됐든 청동기가 됐든 중국에서 수입한 걸로 다 배우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가져온 거이다. 문물은 모두 중국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BC 12세기에 썼다. 12세기에 쓰면 중국은 저 BC 7세기에서 8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거를 가져간 게 오히려 중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기. 이렇게 오래된 철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박물관을 가면 4세기라고 나오거든요. 철기를 우리가 4세기에 수입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게 나오잖아요. 보면 7세기,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또 7세기, 두만강에서 6세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이런 유물이 나오는데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우리는 쇠젓가락을 쓰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철을 가장 많이 써요. 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12년째 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쇠를 뭐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철기 이전에 바로 단유 세 문경이라고 해서 13,000개의 선을 그렸다라고 하는 이런 선을 그렸던 것이 지금의 반도체
뭐 반도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렇게 1위를 하고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인쇄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에는 책을 쇠사슬 여기 보이시나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도서관에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와 지식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속활자 인쇄술은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종교개혁, 그다음에 산업혁명, 시민혁명 모든 것이 서양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환시킨 게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고려의 기술입니다. 고려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고려 조선의 기술이 어디로 갔냐면 구텐베르크가 가져간 거예요. 여기 제가 독일 마인츠라고 굉장히 좋은 도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조용하고 독일 마인츠에 보면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 박물관을 방문해서 들어가 보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몰래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관이에요. 한국에 있고 여기 뭐라고 써요? 빨간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의 직지가 가장 오래됐다라고 써 있어요.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한국이 가장 오래됐구나. 근데 직지보다 더 오래된 금속활자 본을 보면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오래됐습니다. 200년 더 오래 전부터 우리가 금속활자를 써오고 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엘고어 미국의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서양의 교황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뒤에 가져갔다 기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는데 구텐베르크가 고려를 훔쳐갔다. 고려의 기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훔쳐간 게 아니고 우리의 기술자가 가서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모델로 했다라고 짐작은 된다. 영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프랑스의 학자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똑같은 방법을 썼다. 구텐베르크의 주조법이 한국의 기술력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 모래알갱이 있잖아요. 모래알갱이가 나오는 게 바로 한국의 금속활자 주조법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네. 이거 그림을 보니까 이것도 고려 조선의 인쇄술하고 똑같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텐베르크의 어떤 초상화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마인츠에 가면 옛날 인쇄 방법을 시연을 해가지고 이거를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때는 개량된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개량을 해가지고 발전시킨 건데 그 이전의 방법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구텐베르크가 42행으로 된 바이블을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뭐냐면은 구텐베르크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교황에게 소개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조선의 기술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의 기술자가 가서 그게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의 기술자가 가서 가르쳐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나무로 썼잖아요. 목판 인쇄술 이후에 500년 동안 발전을 시켜서 금속활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이거를 3, 4년 만에 구텐베르크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불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술도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도 우리나라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ABC 보도국장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인쇄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인데 세계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프랑스에서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잖아요. 병인양요 1866년에 침공을 했는데 이때 앙리 주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전부 다 책이 있더라 한 권씩.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선진국인 우리 프랑스도 집집마다는 책이 없는데 여기는 책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뭡니까? 이게 바로 족보예요. 우리가 족보 박물관에서도 지나가다가 보셨겠지만 이런 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목활자예요. 나무로 된 활자를 갖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무로 된 한자 하나하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족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판, 목활자, 나무로 만드는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해 있었고
그리고 금속활자도 발전해 있었지만 금속활자는 이제 왕가에서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기록 문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 문화에 뭐가 나오냐면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대장금. 그러면 이걸로 대장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UFO가 나오는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소재가 되었다. 이런 거죠. 이런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슐츠라고 하는 하와이대 교수는 한국인들이 기록한 역사서의 양이 충격적이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역사서를 잃었지만 남은 게 저 이 정도라 남아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기록문화 유산이 이렇게 많죠. 훈민정음, 조선왕조 실록, 직지심체요조, 승정원 일기 해가지고 쭉 해서 이 기록문화 유산 같은 경우도 4위.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뭡니까? 그냥 유산, K 헤리티지라고 해가지고 문화유산도 이렇게 많다.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근대로 와서 20세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처럼 극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인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미라클 오브 한 리버라고 하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바로 이어가지고 6.25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파탄이 났는데 거기에서 뭐 50년 60년 안 돼가지고 한 기적을 지금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선진국이다. 우리는 스스로 선진국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역할을 해라. 자꾸 이렇게 압력을 주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선진국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에 들고 그 다음에 세계 브랜드에서도 10위가 되고요. 군사력도 6위, 7위 정도가 됩니다. 모든 게 그저 10위 안에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혁명. 그러니까 이 엘고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서양으로 가서 서양에서 문명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게 첫 번째 혁명이고 두 번째도 뭐냐면은 지금 한국이 디지털 혁명, 디지털 리볼루션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만 미래를 살고 있다. 한국은 SF 영화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다. 지금도요. 이 통합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트래픽 시스템이 환승이라는 걸 못해요. 유럽 가면은 이게 환승하는 역할을 제대로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카드 한 장으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타고 뭐 다 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1위에 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스마트폰 점유율.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몸에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스마트폰도 굉장히 큰 수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거, 집에서 보는 거 세계 TV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생활 가전이라고 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탁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건조기 뭐 이러한 한 10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게 전부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삼성, LG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미국의 모든 가정은 한국의 삼성과 LG의 제품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문명의 어떤 이기들 이런 게 해서 이 고대로부터 이제 한국의 어떤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것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컬처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냐면 코리아 컬처를 합쳐가지고 그냥 컬처라고 해요. K 컬처, K로 된 컬처라고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류가 2000년도에 이제 한류라는 말이 있었고 한일 월드컵이 있고 겨울 연가가 2002년에 방영이 되고 유튜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컨텐츠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컨텐츠가 전 세계로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뭐냐면 어렸을 때 2011년에 우리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시아에서만 머물렀었는데 이게 유럽으로 나가서 유럽에서 뭐냐면 콘서트를 하는데 한류 팬들 하루만 더 해달라. 하루만 하지 말고 하루만 더 콘서트를 해달라라고 하는 시위가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 열풍이 불면서 미국을 진출하게 되죠. 미국을 진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2013년에 방탄소년단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5년 지났죠. 빌보드 1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빌보드 1위라고 하는 건 뭐냐? 올림픽 금메달, 월드컵 4강이다. 이런 큰 성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는 비틀즈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국의 공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한국의 공습이다. 한국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 빌보드가 K-팝 놀이터가 되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들어가게 되고 미나리도 세계 아카데미상 그다음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넷플릭스 한류를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190개 나라로 나가게 돼서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내에서 그냥 드라마 영화 찍었는데 그 전 세계에서 그냥 한국이 스타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류 열풍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수백만이 되고 이제 한국을 그냥 알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한국의 역사가 어떤 거냐, 문화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한국어 그다음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에는 경쟁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일부분이 있지만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부터 진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 세계가 한국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한국 안에 보물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찾지 않느냐. 이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 안에 있다. 홍익인간 정신 있지 않냐. 너희들은 스피릿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벌써 한 100년 전에 김구 선생은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문화의 힘이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화의 힘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나 가난했던 그 시절에 우리 민족의 주연 배우 전 세계에 주연 배우가 되어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인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예언자적인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한국의 역사를 이제 바로 알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바로 알고 한국의 정신문화 이거를 바르게 알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의 어떤 경쟁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